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입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인 슈붕 팥붕의 계절이 왔네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주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동성화인텍입니다. 동성화인텍은 바로 전 LNG 산업 영상의 후속으로 다루는 기업인데 폴리우레탄 소재의 단열재 특히 초저온의 본행제 원툴이라 봐도 되죠. 현재 시가총액은 3,620억이네요. 지난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꽤 들쑥날쑥한 모습인데 대체로 3년간 크게 오르지 않고 기간 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먼저 2021년 12월에는 조선업의 턴어라운드가 주목되면서 동성화인텍의 수주잔고가 4년 만에 3.3배로 증가했다는 리포트가 나왔었네요. 덕분에 주가가 상승했었지만 금세 가라앉았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22년 7월 말쯤에는 급격한 시세를 한번 받았는데 이때는 삼성중공업과의 공급 계약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당시 직전년도 매출의 91%인 3천억대 대규모 계약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LNG선에 본행제를 공급하는 계약임을 볼 수 있네요. 수주잔고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규모 계약도 나왔으니 이후에는 긍정적인 전망의 리포트도 나왔지만 이내 곧 주가는 다시 무너지며 조정에 들어섰죠. 그러다가 조금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때 거래량이 조금 실린 모습이 보이죠. 이때는 경쟁사인 한국카본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카본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양분하던 동성화인텍의 주가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봤어요. 한국카본은 화재로 인해 기존 LNG선 24척 불량 캐파에서 4척분에 해당하는 생산 캐파를 소실했고 이로 인해 동성화인텍은 한국카본의 외주 물량이 증가했었네요. 이후 한국카본은 시설 복구 및 승인까지 시간이 꽤 걸리게 되었지만 이번 하반기에는 증설까지 완료되어 연 30척에 해당하는 본행제 캐파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다만 한국카본에 증설된 라인은 아직 최적화가 되지 않았고 동성화인텍에 주는 외주 물량도 여전히 진행되는 듯하네요. 아무래도 본행제를 많이 취급하는 특성상 가연성 물질로 인한 화재를 무엇보다 주의해야겠군요. 이렇게 경쟁사의 불운으로 인해 유리해진 상황에서 동성화인텍에는 또 한 번 대규모 계약이 발생하게 되죠. 이번에도 삼성중공업과의 LNG선 본행제 계약이고 지난번의 계약보다도 1,000억 정도 더 큰 대규모 계약이었습니다. 국내 대표 조선 3사가 LNG선 수주를 휩쓸다 보니 동성화인텍에도 이러한 대규모 계약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이슈 없이 상승분을 반납하며 조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기간 조정이 이어지다가 이번에는 동성화인텍에도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 4월 23일 동성화인텍의 안성공장 창고동에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 건물과 우레탄폼 등 원재료 그리고 일부 설비도 불에 탔어요. 한국카본과 달리 동성화인텍은 다행히 생산시설은 피해를 입지 않아 캐파 소실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화재 진화에 15시간가량 걸릴 정도로 단열재 기업들의 공장에는 가연성, 인화성 물질들이 많으므로 정말 화재는 주의해야겠군요. 사실 동성화인텍의 안성공장에는 과거 19년 6월에도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는 동성화인텍의 우레탄 단열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발생하여 공장 한 개동이 전수하고 본행제 패널 등 50억대의 재산 피해가 났었죠. 2019년 당시 화재로 인한 동성화인텍의 주가는 마이너스 4.35%의 하락으로 시작하여 마이너스 8.37%의 저가를 찍고 마이너스 5.43%로 하락 마감했었는데 이번 2024년 4월 화재로 인한 동성화인텍의 주가는 마이너스 2.79%의 하락으로 시작하여 마이너스 3.95%의 저가를 찍고 마이너스 0.62%로 회복하면서 마감했었어요. 아무래도 생산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았는 점과 현재 수주잔고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번 화재로 면역이 생긴 점 덕분에 19년보다는 하락폭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것과 화재 이력으로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문제가 발생한 곳일수록 대비가 더 잘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후 올해 7월에는 조선사들의 발주 사이클 및 수주잔고가 부각되면서 동성화인텍 주가는 또 한 번 시세를 받았으나 잊을 수 없는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 및 미국 PMI 저조로 인해 상승하던 주가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고 이후 부진한 한국 증시와 함께 조정이 이어졌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조선업들이 큰 시세를 받게 되었고 동성화인텍에도 5.22%의 주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대체로 동성화인텍의 주가는 이렇다 할 큰 상승 없이 주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기간 조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현 주가는 약 3년 전 주가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으로 그동안 꽤 소외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되네요. 그러면 지난 동안의 동향을 살펴봤으니 가장 최근 보고서를 봐볼까요? 반기보고서 클릭. 동성화인텍은 198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1997년에 일반 공모상장을 했었네요. 본사는 부산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매출의 94%를 차지하는 메인 사업인 단열재 및 본행제 생산 공장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하고 있고 냉매 생산 공장은 울산시에 있는데 이는 규모가 작으니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안성공장이 메인 생산기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종속회사를 보면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법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위치가 텍사스주의 휴스턴이네요. 셰일가스의 성지죠. 미국 셰일가스를 시추하여 저장하는 LNG 터미널에 본행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립했던 것 같은데 지난 2020년 6월에 손상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 이하로 떨어졌으니 그보다 비싼 셰일가스의 사업성은 전혀 나오지 않던 시기였으므로 동성화인텍의 미국 진출이 실패했던 것 같네요. 아마 전액 상각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으니 종속회사는 그냥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기타 금융자산도 1.5억 정도 수준이니 무시해도 되겠어요. 간결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주식을 보면 보통주로만 2,998만 9,494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과거에는 자기 주식을 이익 소각했던 이력도 보이는데 현재 자기 주식은 95만 6,365주가 있고 이 중에서 90만 주는 교환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했었군요. 시가 하락에 따른 조정 옵션은 없었기 때문에 교환가액은 13,685원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아직 교환 청구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교환가액이 현주가인 11,000원대보다도 높은 상황이므로 전환 후 차익 실현 리스크는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교환사채의 만기일은 2년 뒤이고 123억으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니 상환 리스크도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네요. 이자도 없는 빵빵 채권으로 괜찮은 자금 조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부여 제도도 올해 이사회에서 결의했으니 임직원이 부여한 스톡옵션도 아직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량의 차익 물량이 쏟아지거나 짜잘하게 시총이 증가할 요소가 없군요.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동성케미컬이 39.19%로 최대 주주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개통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업형 지주회사인 동성케미컬이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며 동성화인텍 및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고 백정호 회장과 장남인 백진우 대표가 DSTI를 통해 동성케미컬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죠. 이미 2017년에 지배구조에 변화를 주면서 교통정리가 끝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경여승계를 위해서 백진우 대표는 동성케미컬 지분을 늘리거나 이후 비상장 주식인 백정호 회장의 DSTI 지분을 증여 상속받으면 큰 노이즈 없이 승계 과정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동성화인텍 투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로 지난해 4월 동성화인텍의 5% 이상 신규 주요 주주가 된 국민연금은 이후에 매매를 반복하다가 올해 7월에 5% 미만으로 지분을 줄인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유통주식은 대략 1,645만 2,769주로서 총 주식의 54.8%이니 그리 적은 주식수라고는 볼 수 없는데 워낙 장기 침체되다 보니 거래량이 그리 많지 않고 호가창도 얇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기간을 두어 분할 매집이 필요한 기업 같네요. 교환사채를 제외한 미상환 매자니는 없으니 바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먼저 현금 자산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동성화인텍은 영업활동을 통해 자금을 벌어서 주로 유형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있고 차입금은 상환과 차입을 반복하면서 배당으로 지출했죠. 배당도 주면서 자체적인 시설 투자도 가능한 건강한 재무구조를 가졌다고 판단됩니다. 현금은 294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동성화인텍은 재고자산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이 눈에 띄네요. 유형자산보다도 재고자산이 더 큰 상황이군요. 그런데 동성화인텍이 원래부터 이런 구조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22년부터 재고자산이 급격히 증가해오고 있어요. 즉 조선사들로부터의 수주잔고가 증가하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운전자산 즉 재고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전보다 특히 원재료가 증가했는데 제품의 소진까지 잘 되고 반제품의 증가도 좋네요. 현재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서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동성화인텍은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카본도 살짝 비슷한 상황인데 한국카본은 재고자산 증가가 동성화인텍보다도 더 가파른 모습이에요. 하지만 한국카본은 유형자산이 함께 크게 증가하는 구조죠. 한국카본의 유형자산 규모는 동성화인텍에 비해 2.5배 수준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매출액대로 이익률까지 증가하면서 이익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는 기업은 동성화인텍이라고 생각되네요. 동성화인텍의 유형자산을 잠시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의 172억이 보이는데 이는 지난해 동성화인텍이 190억을 들여 증설 중인 것으로 보이네요. 현재는 증설이 완료되어 가동 준비가 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거의 풀생산 중인 동성화인텍의 캐파가 증가하게 되겠죠. 기존 연간 25척 수준에서 30척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시총이 60% 더 큰 한국카본과 캐파가 같아지는 것인데 이에 추가로 통영공장에도 연간 4척 수준을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하나오션양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 척에 200억으로 추정되니 이론상 현재 실적 규모보다 2천억이 30% 증가할 수 있겠는데 아마도 동성화인텍은 내년에 본격적인 성장이 나오겠네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익률까지 함께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어요. 그리고 수주잔고를 보면 본행제 수주잔고가 정말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참고로 이제는 동성화인텍의 수주잔고가 한국카본을 넘기기도 했는데 한국카본은 오히려 수주잔고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요. 이제 부채 쪽도 보면 차입금이 보유한 현금 294억보다 50억밖에 차이 나질 않죠. 그런데 시설 투자는 완료됐고 현금 흐름도 좋으며 차입금 규모도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금융 비용 및 추가 차입 그리고 증자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데요. 자본도 보면 자본금과 자본 총계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존속성, 유동성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기업이죠. 바로 실적을 봐보면 대체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익은 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5%대이던 영업이익률이 8.1%로 증가했죠. 개인적으로 동성화인텍은 내년에 매출이 꽤 의미 있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익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성화인텍은 내년에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겠네요. 지난 동안의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보면 동성화인텍은 22년부터 계속 성장해오고 있네요. 그런데도 주가가 지지부진했고 소외됐었으니 주주분들이 지치셨겠죠. 최근 분기 실적은 상향 안정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내년 초부터 후반부로 갈수록 성장폭이 더 가파라질 것으로 보이네요. 상당히 좋은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동성화인텍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냉매도 보이고 단열재도 보이죠. 냉매는 알투2라는 제품을 쓰는 것 같은데 이건 가스플랜트 냉동기에 흔히 사용되는 것이고 단열재는 폴리우레탄 폼으로 주로 건설용에 쓰이는 것 같네요. 가스 액화 유지에 쓰이는 보냉재가 메인이다 보니 가스 플랜트에 필요한 냉매 사업도 하고 이와 유사한 단열재 사업도 하는 것 같은데 보냉재 외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로지 초저온 보냉재만 보면 됩니다. 주로 LNG선에 초점이 맞춰지죠. LNG를 운반하는 LNG선은 노르웨이 모스 마리타임이 특허를 가진 모스형과 프랑스의 GTT가 특허를 가진 멤브레인형이 있는데요. 멤브레인형의 저장 형태가 더 많은 LNG를 운반할 수 있어 모스형보다 용적 효율이 높고 화물창이 가파나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운항 시 공기 저항도 적고 가시성도 좋다고 하네요. 특히 더 많은 LNG를 실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GTT의 특허인 멤브레인 LNG 운반선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사들이 해외로부터 LNG선을 수주받아 건조하게 되면 발주한 곳에서는 GTT사의 멤브레인형 LNG선을 선호하니 우리 조선사들은 멤브레인형 LNG선을 건조할 때마다 한 척당 100억, 현재는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했으니 한 척당 170억의 로열티를 프랑스 GTT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조죠. LNG선 2,500에서 3,500억. 또한 이러한 화물창의 초저온 유지를 위해 쓰이는 동성화인텍, 한국카본의 보냉재도 마찬가지로 원천 특허를 가진 프랑스 GTT에게 승인받고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000년대 들어 거의 4조 가까이를 우리 조선사들이 프랑스 GTT에게 로열티를 지급했어요. 때문에 이러한 로열티를 아끼기 위해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도 자체적인 국산화 화물창 개발에 나섰어요. HD현대중공업은 맥티브라는 독자 개발 화물창을, 또 하나오션은 솔리더스라는 이름의 화물창을 동성화인텍과 같이 개발했죠. 동성화인텍과 하나오션은 꽤 유대가 깊습니다. 동성화인텍의 이전 유한수 대표도 대우조선해양 출신이고 동성화인텍의 현재 최영석 대표도 대우조선해양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화물창의 공동개발도 함께 했었겠죠. 그런데 하나와 현대는 모두 아직까지 상용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발주사들이 레퍼런스가 안정적인 GTT의 화물창을 원하기 때문이겠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선3사 및 기자재 기업들이 개발하여 삼성중공업이 국산화한 화물창을 대형 LNG선에 장착했었지만 국산화한 화물창에서 LNG의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실패했어요. 때문에 수천억을 들여 건조한 LNG선의 결함 문제로 현재 건조사와 발주사, 설계사 등 간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또 국내 조선3사 및 기업들은 다시 화물창을 국산화하여 블루웨이로라는 소형 벙커링선에 성공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대형 LNG선을 운반하는 실증 테스트도 통과해야 하죠.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KC-1 화물창 소송으로 이 또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산화 개발에 모두 참여했던 기업은 한국카본이고요. 아무튼 GTT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이 LNG 운반선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멤브레인형 화물창에서도 타입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마크3 타입은 현대계열사들과 삼성중공업이 채택하고 있고 N596 타입은 하나오션이 채택하고 있어요. 둘 모두 멤브레인형 LNG선 화물창에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한 보냉 형태인 것인데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죠. 보시면 마크3에는 폴리우레탄 폼이 들어가지만 N596에는 대신에 펄라이트가 들어가죠. 이 펄라이트라는 것도 가스플랜트, 콜드박스 등 보냉이 필요한 곳에 주로 쓰이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재 차이로 보냉의 차이가 생기겠죠. LNG라는 것은 원래 기체 상태이던 천연가스를 부피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액화한 것이므로 액화점인 마이너스 162도 이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원래 상태이던 기체로 기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물창의 부피를 줄여 액체로 있던 LNG가 기체로 기화하게 되면 부피가 증가하게 되겠고 이는 제품의 로스율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화물창 내의 압력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LNG선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화물창의 보냉재에서 중요한 것은 기화율입니다. 액체 천연가스가 기체화되는 양이 적을수록 좋은 거죠. 온도를 액화점 이하로 유지시켜줄수록 좋은 것입니다. 때문에 발주사들은 로스 없이 LNG를 최대한 잘 보관하여 운반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즉 기화율이 낮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마크3 타입의 폴리우레탄 폼은 점점 두꺼워지는 추세고 이는 보냉재 기업에게 수혜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오션이 채택한 N596 타입은 폴리우레탄 폼 대신 적용된 펄라이트의 특성으로 인해 마크3 타입보다 기화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하나오션은 카타르 등 발주사들의 낮은 기화율 스펙 요구로 인해 폴리우레탄이 추가되는 N596 제품들로 보냉을 강화해야 하고 이러한 변화가 실제 동성화인텍의 공시로도 나오게 된 것이겠죠. 물론 한국카본도 하나오션과 단열 판넬의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지만 동성화인텍은 단열 판넬과 우레탄 폼,
액체 천연가스와 직접 표면이 닿는 스테인리스 스틸 멤브레인까지 모두 생산하는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이고 한화양을 위해 증설을 하고 있으므로 하나오션양 수혜를 더 본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선박업계에서 친환경 규제로 인해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중연료 선박인데 이중연료 선박은 LNG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LNG를 담는 연료 탱크가 필요하고 본행제가 필요하죠. 이는 화물창이 축소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니켈강이 적용되는 LNG 연료 탱크보다 가격이 싸고 강도도 높은 고만강강 LNG 연료 탱크를 개발하여 이중연료 선박 수주의 경쟁력을 높인 곳이 하나오션이고 이러한 고만강강 LNG 연료 탱크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곳이 동성화인텍입니다. 이러한 연료 탱크는 화물창보다 크기가 작아 화물창 본행제 계약보다는 5에서 6배 작은 규모로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동성과 하나오션과의 개발 및 관계가 두텁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LNG선 외에도 LNG 산업에는 LNG를 취급하는 FLNG선과 FSR유선의 수요가 증가할 텐데 여기에도 프랑스 GTT사의 화물창이 적용되니 이 또한 본행제의 수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본행제의 원료가 되는 보강된 폴리우레탄은 결국 중질 나프타로 얻어지는 MDI죠. 나프타는 석유를 끓여 나오는 것이고요. 즉 동성화인텍 본행제의 원료들은 앞으로 하방이 열리게 될 유가로 인해 가격이 하향될 수 있겠죠. 동성화인텍은 실적 성장 시기에 비용까지 감소하게 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동성화인텍은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 투자 완료 후 본격화되는 시기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개선되는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늘어날 수 있는 사업 구조와 하향이 전망되는 원재료로 인해서 외형 성장뿐 아니라 이익 규모까지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올해 연말에는 배당까지 챙길 수 있겠어요. 게다가 주가는 꽤 오래 기간 조정이 됐고 오늘 이유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란듯이 이유가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한다는 발표도 했는데 PNG에서 LNG로 바뀌며 게다가 탈중국으로 인해 특히 국내 조선 기업들이 수혜보게 되는 LNG선 수주 덕분에 동성화인텍은 호황 사이클로 진입하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게 될 한화양 증설도 좋고 한화와의 관계도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이미 수주 잔고가 매출액의 3배를 넘어선 상태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많은 부분을 갖춘 기업이라 생각되네요. 다만 호가창이 너무 얇고 당장 가파른 실적 개선은 25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시간을 두고 분할으로 서서히 매집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진에어와 동성화인텍을 차기 메인 기업으로 결정해도 될 것 같네요. 이후 후속 내용들은 커뮤니티로 팔로우업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